2학년 역사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유럽 그리스도교의 문화가 형성이 되고 새로운 유럽 문화가 구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72페이지에서 73페이지 내용입니다. 고대 유럽의 역사는 그리스 문화를 토대로 해서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 제국의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새로운 민족인 게르만족이 등장하게 됩니다. 유럽의 역사에 있어서 게르만족의 등장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게르만족들은 본래는 로마 변방에 있었던 열악한 환경 속에 살던 야만족들, 로마인들이 바로바로이라고 불렀던 변방의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이 유럽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되는 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점차 인구가 증가하자 농지를 찾아 남하한 게르만족은 로마 제국에 들어와 용병이나 농민이 되었고 점차 로마 문화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4세기 후반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인 훈족이 유럽에 쳐들어오자 게르만족의 일파인 서고트족이 로마 영토로 이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를 계기로 많은 게르만족이 이동하며 서로마 제국 곳곳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에 쇠약해진 서로마 제국은 476년 게르만족 출신의 용병 대장 오도 아케르에게 멸망. 영상을 통해서 게르만족들이 등장하게 되는 과정과 상황, 배경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지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르만족들은 주로 북해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었고요. 로마 국경선 주변으로 한 리메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국경선, 리미트의 라틴어 표현인데요. 국경선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에 게르만족들이 거주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러한 게르만족들이 로마 제국 본토 내부로 이동하게 됐던 때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부적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요.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토지 부족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인구의 폭발과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이산이 필요했었는데요. 게르만족들은 로마 제국 내부로 이동하게 되면서 이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하게 됩니다. 이는 동시에 로마 제국이 그만큼 약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겠죠. 게르만족들이 이동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었는데요. 게르만족 내부에서 일어났었던 인구의 자연 증감과 그에 따른 사회적 이동의 필요성과는 달리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게르만족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외부적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공포감을 남긴 사건이기도 한데요. 동양에서 왔던 기마민족, 훈족의 유럽 지역으로 이동이 유럽의 경계선에 있었던 게르만족들을 유럽 서쪽으로 이주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동고트족으로부터 해서 수많은 게르만족 부족들이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민족은 프랑크족입니다. 그러면 내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르만족들은 북유럽 지역, 앞에서 이야기했던 북해 지역 인근에 살고 있었고 꽤 많은 게르만족들이 로마의 경계선, 라인강과 다뉴브강 주변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결정적으로 이들이 제국 내부로 이동하게 됐던 건 훈족의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훈족의 압박에 의해서 연이어서 게르만족들이 로마 제국 내부로 이동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둡니다. 로마 제국 국경 내부로 동고트족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결과 고대 사회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의 서쪽 지역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면서 새로운 유럽의 탄생과 과거 고대 사회의 종말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경계선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수많은 게르만의 부족들의 이동 과정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족은 프랑크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프랑크족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왕국을 건설하게 되고요. 프랑크 왕국의 통합은 유럽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교와 게르만 민족의 결합 그리고 새로운 유럽의 탄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크 왕국이었습니다. 프랑크족은 라인강 유역에 본거지를 두고 가까운 갈리아 지방에 정착하여 현지 적응이 쉬웠습니다. 또한 5세기 말 메로베우스 왕조를 세운 클로비스가 로마 가톨릭교로 개종하면서 로마 주민과의 문화적 마찰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클로비스 사후 왕권이 약해지자
재상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던 궁제 카롤루스 마르텔은 이베리아 반도를 통해 서유럽으로 쳐들어온 이슬람의 공격을 막아내고 왕국의 실권을 장악하였습니다. 그 후 권력을 물려받은 카롤루스 마르텔의 아들 피피는 메로베우스 왕조의 허수아비 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좌에 오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교황에게 왕이란 칭호만 가진 자와 왕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자 중 누가 왕관을 쓰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로마 북쪽 랑고바르드족의 침입에 시달리던 교황은 자신을 보호해줄 새로운 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실력이 없는 자보다 왕다운 능력을 갖춘 자가 왕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교황의 지지를 등에 업은 피피는 망설임 없이 왕을 몰아내고 카롤루스 왕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례로 알프스 산맥을 넘어 랑고바르드를 공격해 빼앗은 지역을 교황에게 선물했는데 이것이 로마 교황령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피핀의 아들 카롤루스 대제는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상당 부분 되찾았고 정복지에 선교사를 보내는 등 크리스트교 보급에 힘썼습니다. 또한 궁정학교를 세우고 고전을 연구하는 등 카롤루스 르네상스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프랑크 왕국은 그리스 로마 문화, 게르만 문화, 크리스트교가 융합한 중세 서유럽 문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동로마 제국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던 교황은 800년 카롤루스 대제를 서로마 황제로 추대하였고 이에 카롤루스 대제는 프랑크의 왕과 서로마 제국의 황제를 겸하며 절대 권력을 이룩할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살펴보시면 프랑크 왕국은 수많은 게르만 부족 국가들 중에 가장 강력한 왕국을 구축하게 되고 성공한 사례를 만들어내는데요. 그 주된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게르만족들에 비해서 거주지로부터 이동거리가 굉장히 짧았다는 것이죠. 가까운 거리로 이동했다라는 말은 자연환경 그리고 인문환경의 변화가 크게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적응하기 쉬웠다는 걸 의미할 겁니다. 두 번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그리스도교를 아주 빠르게 클로비스트에 수용하게 되면서 이민족 이주민들과 본래 토착민들 간의 이질감이 사라지게 되면서 조금 더 쉽게 융화할 수 있는 배경이 형성이 됐던 겁니다. 카롤루스 대제라는 인물을 좀 기억을 해둡니다. 별표를 쳐두시면 좋겠죠. 프랑크 왕국의 최전성기를 맞이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대제라고 표현이 되죠. 유럽에서는 그리스도교가 굉장히 중요한 종교이고요. 그리스도교와 관련돼서 전환적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에게는 대제라는 칭호가 붙여집니다. 콘스탄티노스 대제 기억나시죠? 그리스도교를 처음으로 받아들였던 인물이었죠. 카롤루스 대제 역시 교회와 프랑크 왕국이 결합하게 되면서 유럽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야 됐었고요. 비잔틴 제국의 힘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도움을 호소할 수 있는 것은 게르만족의 국가들이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프랑크 왕국이었고요. 카롤루스 대제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카롤루스 대제 역시 자신의 왕국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피지배 계층들의 지지가 필요했을 거고요. 그 지지를 뒷받침해주는 거는 역시 그리스도교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을 했을 겁니다. 이들의 힘이 결합되게 되면서 유럽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프랑크 왕국 역시 쇠퇴하게 되는데요. 카롤루스 대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제국의 황제가 죽고 나서 그들의 자녀, 그들의 후손들 간의 권력 다툼이 결국은 제국을 세 개로 분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교과서 통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크 왕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주된 두 가지 요인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거주지로부터 이동거리가 굉장히 짧았다는 거, 그리고 클로비스 때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또한 대중들로부터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었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둡니다. 카롤루스 대제라는 인물 꼭 기억을 해두세요. 프랑크 왕국에서 최전성기를 마련했던 인물인 동시에 기독교와 게르만족이 결합하고 새로운 유럽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스도교를 장려를 했죠. 그리고 그 뒷부분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게 되면서 서로마 제국의 황제가 됐다. 서로마 제국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다는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게르만, 로마 문화의 결합이 새로운 유럽 문화의 형성의 기틀이 됐다는 걸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카롤루스 대제 이후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로 갈라지게 된다. 세계로 갈라진다라기보다는 갈라진 나라들이 이 세 나라의 기원으로 자리하게 된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둡니다. 황디 공국 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둡니다. 황디 공국, 노르만 왕조 등을 세웠고
원래 머물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를 세웠습니다. 한편 이 무렵에는 마자르족, 이슬람 세력 등이 유럽을 침입하여 혼란이 극심해졌습니다. 혼란이 계속되자 지방 세력가들은 성을 쌓고 무력을 갖추어 전사 계급이 되고 지역민을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는 예속 농민으로 삼으며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이로써 지방 세력가와 농민 사이의 주종 관계가 확산되고 장원에 기초한 지방 분권이 가속화되며 봉건제가 완연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주종 관계는 국왕과 제후, 하급 기사 사이에 여러 겹으로 맺어져 있는 피라미드 형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주로서 장원을 매개로 농노와 지배, 예속 관계를 맺고 있었고 성직자들은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개서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주종 관계에서 봉신은 주군에게 충성 서약을 하고 주군은 봉신에게 봉토를 주었는데 프랑코 왕국의 메로베우스 왕조와 카롤루스 왕조 시대의 계약서를 살펴보면 그 내용을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타인의 권력에 몸을 의탁한 자로서 나는 다음과 같이 처신한다. 나의 봉사와 공로에 따라 당신은 나에게 음식과 의복을 주어 나를 부양해야 한다. 둘 중 한 명이 계약을 파기하려고 한다면 그는 상대방에게 얼마간 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그로써 계약은 모든 효력을 잃을 것이다. 이와 같이 주종관계는 쌍무적인 계약관계로 어느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파기되었습니다. 한편 주종관계가 세습되고 봉신의 지배권이 영구적이 되면서 봉신은 봉토 안에서 왕의 간섭 없이 재판권과 징세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 분권화가 촉진되어 왕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주군이 봉신에게 준 봉토는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장원으로 구성되었고 봉신은 영주로서 이를 다스렸습니다. 장원의 토지는 경작지, 목초지, 삼림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경작지는 영주 직영지와 농노 보유지로 구분되었고 삼포제 방식으로 경작되었습니다. 삼포제란 춘경지, 추경지, 휴경지로 나뉘어 해마다 돌려가며 농사를 짓는 방식을 말합니다. 춘경지에는 봄에 파종하는 보리와 귀리 등의 여름 작물을 심고 추경지에는 가을에 파종하는 밀과 쌀, 보리 등의 겨울 작물을 심었으며 휴경지는 가축 방목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1년마다 순차적으로 바꾸어 3년이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였고 이로써 체계적으로 땅의 지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중세 장원은 영주의 성과 교회, 경작지, 공동 방목지, 재분소와 대장간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영주의 성은 영주나 장원 관리인의 거처로 전시에는 농민들의 일시적인 피난처가 되기도 하였으며 장원에 속한 모든 사람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경작지는 공동경작의 편의를 위해 울타리를 치지 않았고 길쭉한 지조 단위로 섞여 있었습니다. 공동방목지는 가축을 키우거나 땔감을 얻기 위해 농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며 영주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였습니다. 재분소와 대장간은 영주의 소유로 장원 내의 농민들은 강제로 사용해야 했으며 영주에게 시설 이용료를 바쳐야 했습니다. 장원 내의 농민은 대개 농노였습니다. 농노는 고대 노예와 달리 혼인권, 농지 보유권 등이 있었고 관습에 따라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았으나 영주의 허락 없이는 장원을 떠날 수 없는 부자요한 신분이었습니다. 농민은 토지를 사용한 대가로 매주 2-3일간 영주의 직영지를 경작하고 공납으로 현물을 바쳤습니다. 또한 인두세, 사망세, 혼인세 등을 바치고 영주의 법정에서 재판을 프랑크 왕국이 분열이 되고 7세기경 이민족들의 침입 그리고 노르만족들의 남하 등으로 인해서 유럽 사회에는 하나의 구심점이 사라지게 되면서 각기 지방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자 생존의 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제도가 봉건제도라는 건데요. 봉건제도는 정치적으로 주종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장원제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봉건제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에서 본 영상의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가 굉장히 혼란했었고 구심점이 상실되죠. 그래서 각 지역의 기사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자적인 독립적 권력이 형성이 되고요. 사적인 관계로 계약을 통해서 자신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생존의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이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지켜주고 지켜주는 대가로 충성을 다하는 주식 주군과 봉신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들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간의 의무를 져야 되는 쌍무적 관계의 형성이 되어져 있었고요. 중국과는 달리 혈연관계가 아닌 계약관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다는 걸 잘 기억을 해둡니다. 봉건제는 정치적으로 주군과 봉신 간의 쌍무적 계약관계를 통해서
정치적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면 경제적인 시스템은 장원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됩니다. 장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촌락 공동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군이 봉신에게 부여한 토지, 그것이 하나의 장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장원은 주로 상업이라든지 무역이 아닌 폐쇄적인 농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고요. 장원 내에서는 장원의 소유주인 영주가 절대적인 권한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불이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인 형태가 아니라 지방 분권적인 체제의 틀을 지니고 있었고요. 장원은 아직까지 충분히 농경지가 발전해 가지 못했고 지질이 비옥하지 못했기 때문에 휴경지를 두고 춘경지와 추경지를 운용하는 3포제의 경작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중세가 아직까지는 좀 열악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장원에서 일반 백성들이죠. 그들을 이제 농노라고 불렀는데요. 고대의 노예와는 좀 달랐고요. 그렇다고 해서 근대 사회의 일반 농민들과도 조금 성격이 달랐습니다. 장원에서 거주하는 농민들이기는 한데요. 그들은 노예와는 달리 집을 소유할 수 있었고요. 자의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자율권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원이라는 공간에 갇혀서 주인의 허락 없이는 이주할 수 없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어져 있었고요. 영주에게 부역과 세금의 의무를 져야 하는 신분적 제한 역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농노는 농민과 노예의 딱 중간적인 존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자르족 바이킹 그리고 이슬람 세력들, 바이킹들은 북해에서 내려온 노르만족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에 의한 침입이 프랑크 왕국의 분열과 동시에 이쪽 지역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각자가 생존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했고 무장을 한 기사계급을 중심으로 해서 사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쌍무적 계약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쌍무적 계약관계를 통해서 주종관계가 형성이 되고 봉건제의 핵심인 정치체제가 구축이 됩니다. 땅을 부여받은 봉신, 주군으로부터 땅을 부여받은 봉신은 자신의 영토 내에서는 장원이죠. 내에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요. 주군 간섭 없이도, 그리고 세금, 통관세 등을 다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달리 이야기하면 지방 분권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는 겁니다. 중앙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지에 한해서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체제가 형성이 됐다는 거고요. 그러한 영지를 우리는 장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장원은 경작지, 목초지, 산림 등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었고 주로 농촌 그리고 농경이 진행이 됐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상업 도시의 형식으로 나타나지는 않고요. 좀 발전이 덜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력 역시 부족했기 때문에 춘경지, 추경지, 휴경지를 통해서 3포제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농노는 노예보다는 높은 지위, 하지만 일반 농민보다는 낮은 지위였다.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집을 소유할 수 있고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예보다는 훨씬 좋았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고요. 그리고 각종 세금 부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라는 거 잘 기억해둡니다. 일반인들이 유럽의 모든 지역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확히 재현해내기는 어렵습니다. 귀족과 성직자의 삶과는 달리 일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록하고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과는 달리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없었고, 글을 다룰 줄 아는 성직자 계급은 이들이 사는 모습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세시대 일반인들이 사는 모습을 기록한 자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직자들은 자신의 원래 의도와는 달리 결과적으로는 당시 일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기록해서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14세기 초반 자크 푸르니에라는 주교가 프랑스 남부의 몽타이유라는 인구 250명 정도의 작은 마을에서 남긴 기록입니다. 푸르니에는 13세기부터 이 마을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 카타르라는 이단이 점점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 1317년 이 마을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곳에서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일일이 자세한 조사를 벌입니다. 이단을 믿는 사람을 샅샅이 찾아내기 위해서 그는 마을 사람들의 모든 것에 관해서 과하다 싶을 만큼 자세하게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방대한 기록을 본의 아니게 남기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푸르니에는 이로부터 17년 후인 1334년 교황 베네딕토 12세로 즉위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몽타이유 마을 사람들의 생활 중심지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집은 오늘날의 집과는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대개의 경우 1인 가구 혹은 부부와 자녀를 중심으로 하는 핵가족 체제로 가정이 돌아가지만, 당시 몽타이유 마을에서는 집안의 먼 친척과 여러 명의 손님뿐만 아니라 각종 가축까지도 함께 살았습니다. 게다가 집이라는 개념 안에는 단순히 가족들이 모여 사는 집 건물을 넘어서서 이들이 농사를 짓는 토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단순히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푸르니에 주교의 기록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은 면도를 하거나 샤워를 하지 않았고 수영을 하러 가거나 목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를 잡는 것에는 열심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에게는 서로 이를 잡아주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사회생활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집에 모여서 이를 잡아주고 이 시간 동안 마치 현대인들이 카페에서 여러가지 주제로 대화를 나누듯이 서로 교류했습니다. 종교나 농사와 같이 당시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마을에서 누구와 누구가 만난다는 가벼운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의 중심지로서 집이 가지는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집은 종교생활이 이뤄지는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가톨릭의 규칙에 따르면 예배는 철저하게 교회에서만 이뤄져야 했지만 몽타유 마을에서는 공식적인 마을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집에서 알아서 예배를 받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문맹이었던 농민들의 입장에서 라틴어로 진행되는 교회의 미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크게 와닿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 이단이 쉽고 빠르게 퍼질 수 있었던 이유도 이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아닌 농민들의 집에서 예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단의 내용이 섞인 교리가 별다른 필터 없이 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마을 사람들이 단지 이단을 믿었었다는 것보다는 마을 사람들이 믿었던 것 중 기독교와는 상관없이 고대 시대부터 전해져 온 종교적 내용들이 많았다는 사실이 중세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마을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길이를 알아보기 위해 점을 보았고 집안에 복을 가져다 준다는 이유로 죽은 이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간직하는 등 오늘날의 관점에서 미신으로 여겨지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이단인지, 무엇이 정식 가르침인지, 그리고 무엇이 둘 다와 상관없이 고대로부터 전해지는 미신인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이들은 이단과 미신을 믿으면서도 일요일이 되면 중세의 일반 사람들의 삶의 모습까지 영상을 통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유럽 봉건 사회는 아주 독특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영주, 그리고 성직자, 기사, 농노라고 하는 새로운 계층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내용들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둡니다. 영주는 장원의 주인이죠. 그리고 성직자는 기독교 사회, 크리스트교 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배계층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기는 한데요. 유럽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기사 역시 중세 사회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존재들이고요. 성직자와는 좀 달리 세속적인 사람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역시 지배계층이고요. 농노가 피지배계층으로 노예와 농민 사이에 있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이들의 모습이 앞에서 봤던 영상 속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쪽 지역 비잔틴 제국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